반갑습니다. 시작합시다.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하고 5조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오늘 정말 이상한 날이군요. 네. 국배법 2조 5조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지금 5조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영조물의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애매하게 얘기했네요. 애매하게. 여기서 지금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을 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것이 영조물이 되겠죠. 영조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되죠.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손해가 발생을 했었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설치관리하자 이 부분이 당연히 중심이 되는 거고요. 설치관리하자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관리하자와 관련돼서 학설은 여러 개가 있지만은 우리 판례 입장인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가 인정돼야 된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의무 또는 위험방지 의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전확보자기 안전의무의 위반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요거 부분만 인정되면은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은 그게 객관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절충설이 되는 겁니다. 절충설이 된다 이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문제가 우리 판례를 객관설의 입장인 것처럼 출제를 해놓고 맞는 지문이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정상적인 교수님이 출제를 하실 때는 제대로 절충설의 입장이다 라고 해서 출제를 하시는데, 객관설의 입장이라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우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견해에 따라서 출제하시면 안 되는 건데, 본인의 견해에 따라서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했을 때 저건 부정 못합니다. 저거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하자와 기능적 하자, 합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리적 하자하고 합집합, 기능적 하자, 둘 중에 하나만 인정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물리적 하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물리적 하자는 물적 상태 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물적 상태 하자, 도로에 웅덩이가 파여 있다라거나 신호등이 고장 났다라거나 이와 같이 물적 상태 하자가 있을 때 물리적 하자가 발생했다, 이거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론입니다.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를 때는 또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가 인정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2조의 행위 책임과 비교했을 때 5조는 결과 책임의 문제라는 것 연결이 가능했죠. 결과 책임의 측면을 지금 반영을 확실히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 통상이라고 하잖아. 통상 그러면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 따른 사용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용 방법.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 이용 방법에 따른 부분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수인한도론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예, 사격장이나 공항을,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공항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 하자는 없다는 겁니다. 물적 상태의 하자는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인정될 수도 있다. 예, 우선 이 뒷부분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얘기하는가? 이쪽은 불가항력 얘기하는 거죠. 예, 불가항력. 불가항력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은 안전확보 자기의무 위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안전관리 능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예, 국가 등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의 범위란 말이에요. 이게 관리 능력의 범위입니다. 했을 때 이 안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관리 능력 안쪽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 위반이 인정될 수가 있을 건데 바깥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예, 아예 벗어났기 때문에 위반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예, 관리 능력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 예, 기준이 바로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국가가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겠는가?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으면 국가의 능력 범위 안쪽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국가의 능력 범위 밖이라고 봐야 되는데, 능력 범위 밖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예, 잘못을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안전의무 위반이 존재했다. 너에게 어떤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여기서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회피를 할 수가 없겠지. 하지만 어떤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회피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면은 당연히 회피를 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측이 되는 경우에도 회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깨지는 경우, 이 깨지는 경우가 바로 얘가 뭐가 돼? 불가항력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이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이 깨진다? 여기가 깨진다. 안전의무 위반, 이거는 예,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이 안 되면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가게 되고 결국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될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여기서 예, 물리적 하자, 물적 상태의 하자가 전혀 없다. 전혀 없는데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 인정될 수 있고 예, 그게 또 다시 이제 예로 들어온 거예요. 예, 사격장이나 공항의 사용 과정에서 사격장 이거를 제시한 저 수인한 도론 기능적 하자를 제시한 판례는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2개가 매항리 사건이고 두 번째 김포공항 사건이고 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항리 사격장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매항리 사격장, 그 다음 김포공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둘 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소음이. 그런데 매항리 사격장 자체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물리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포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참을 수 없다. 사용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역시 또 수인 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핫한 부분이고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게 이제 매항리 사건을 대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했다 이겁니다. 위험의 존재를 인식했다. 위험을 알고 들어갔잖아요. 위험을 알고 들어갔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감수해야 돼요. 그 리스크는 스스로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럴 때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들어가면 감수해야 되잖아요. 감수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피해자가 스스로 감수를 해야 되게 되면 가해자 쪽에 면책이 인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를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전혀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인식은 했는데 그 정도 소음이 있을 거라는 것은 매항리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인식은 했는데 그 인식 범위를 초과했을 때,
초과한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수인한도론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 그거 말고도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 생명시 재산 등의 직접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도 수인 안 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 판례에서 했던 세 가지 상황입니다. 인식을 지금 했다고 했으니까 밑에 두 개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인식을 했는데 그게 초과됐을 때, 그 다음에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수인 안 되니까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 사안에 관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상청이 A지역에 대한 대설주의보를 예비특보로 발령을 하자 한국도로공사가 누구예요? 한국도로공사는 영조물법인, 그죠? 공법상 영조물법인 공기업이죠. 공기업 영조물법인입니다. 재등급표 3등급의 기상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A지역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만 제설차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을 하였다. 예비특보니까, 그죠? 예비특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안 한 겁니다. 일부에만 투입을 했어요. 그 후에 A지역에서 대설특보가 발령이 되었고, 이제 예비특보가 아니라 그 A지역에 대설특보가 나왔고, A지역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이쪽이 관리자죠. 대설특보가 발생했고 얘가 관리자, 관리주체입니다.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는 거죠. A지역에 대한 차량 통제를 미적거리다가 결국 다수의 운전자 등이 폭설에 고립이 되었다. 이 사건 강설은 100년 만의 강설이다? 불강력이냐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죠. 불강력일까요? 100년 만의 강설, 100년 만의 강우량, 이런 거는 안 되죠. 100년 정도는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 100년 정도 살았잖아. 그렇죠? 저건 안 됩니다. 한 500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지. 50년, 100년 요딴 거 갖고는 불가항력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불가항력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안전의무 위반을 깨는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고, 그 다음 배상 책임의 주체가 지금 누구라는 걸 보셔야 돼요. 한국도로공사라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무슨 말이야? 국가배상법 2조하고 5조. 2조하고 5조 쪽에 있는 배상 책임의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자체만 되어 있죠. 국가하고 지자체만. 물론 우리 헌법 29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국가하고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공공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누구도 포함하는 거야? 기타 공법상 법인도 포함하는 거죠.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공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세 친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배상법이 헌법보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주체 범위가 좀 더 좁죠. 기타 공법인을 빼고 국가, 지자체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쟤는 누굽니까? 기타 공법상 법인이죠. 영조물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적용해야 돼? 한국도로공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민법 758조 적용시키는 겁니다. 민법 758조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작물 점유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가 지금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둘의 차이는 뭐만 비교하시면 되냐면,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하고 차이는 면책 규정이 있다 없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면책 규정이 없죠. 국가배상법에는 2조 쪽에도 5조 쪽에도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책이 될 수 있니 없니 라는 논의는 어디서만 나와요? 5조 쪽에서만 나오죠. 면책 규정이 없기로는 둘 다 매한가지인 겁니다. 근데 해석을 통해서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는 5조 쪽에서만 나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 헌법 29조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거는 2조 쪽만 인정을 하고 있죠. 2조 쪽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있는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건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예 면책 논의는 시작도 못 됩니다. 시작도 없어요.
5조 쪽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에는 5조에 영조물 책임에 대한 규정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5조에 있는 것은요. 758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지금 판례는 접근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얘는 법률적 권리죠.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아니란 뜻이죠. 법률적 권리니까 해석을 통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건 5조 쪽이다. 5조 쪽. 고속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한국도로공사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불가항력에 대한 법리야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불가항력,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는 상황 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이 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이래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주장 입증해야죠. 주장 입증해야죠. 누구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한국도로공사 쪽에서. 그렇죠? 한국도로공사. 얘가 누구니까? 가해자니까. 얘가 가해자니까 이거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해태하지 않았다. 해태하지 않았다.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라는 문제하고 이거는 소극적 요건이죠. 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문제니까 그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피해자 쪽이 아니라 가해자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법률요건 분리설. 법률요건 분리설은 원래 이건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끌고 온 거야. 여긴 민사소송이잖아. 여긴 민사소송이니까 원래대로 법률요건 분리설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스스로 주장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야? 이거죠. 이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는 이건 국가배상법 제5조에도 있는 논의지만 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해태하지 아니었다라는 논의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거는 민법 758조에 있는 면책규정 언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 문제는 아닌 겁니다. 5조 문제가 아닌 건데 이렇게 출제하시면 안 되는데 출제를 그냥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공작물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대놓고 공작물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쵸? 공작물 점유자 책임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 교통사정 등을 도로 이용 상황과 그 본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영조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파악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5조식으로 치게 되면 공작물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5조식으로 치게 되면 그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정도, 안정성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안전성의 정도, 안전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뭘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국도하고 고속국도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고속국도는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더 높은 고속국도라고 하게 되면 더 수준 높은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수준 높은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 단어를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쭉 읽으면서 키포인트, 키워드만 딱 잡아내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지. 뭐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돼 버리게 되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 속도 제한 등장했네. 속도 제한입니다. 속도 제한. 고속국도는 일반 국도와 비교했을 때 최저 속도 제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하고 나아가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의무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관리 의무가 그만큼 커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안전 의무의
정도가 더 높아진다, 제고된다 라는 것이고, 안전 의무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불가항력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죠. 더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안전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성 인정할 가능성, 즉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죠. 폭설로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되는 경우에 한국도로공사가 고립 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00년 만의 기상이변, 이건 이제 불가항력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100년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 3번.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처분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도 있죠. 기본계획 나오면 전부 다 처분 아니죠. 기본계획 나오면 개수를 완료한 하천, 개수 이건 뭐예요? 고칠 개자에다가 닦을 숫자입니다. 그 뭐예요? 임프루먼트. 이거는 개선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뭐 개선을 하기 위한 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공사가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인 공사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계획 고수량 뭐 다 같은 말이죠. 계획 홍수량, 계획 고수량, 계획 고수위, 계획 홍수위 다 같은 말이고, 이게 바로 예측 가능한 위험입니다.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이에요. 여기까지 비가 와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 홍수위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천이 관리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잘못 책정을 했다라거나, 이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된 거니까 이건 다른 문제가 되고, 그 후에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가초의 용도에 따라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통상가초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 계획 홍수위는 어디 쪽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 홍수위는 계획 고수량, 하천의 계획 고수량이라는 것은 만약에 제방의 높이가 이만큼까지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이만큼을 쌓지 않고 요만큼만 쌓아놨다. 뚝을 요만큼만 쌓아놨다.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만큼 뭐가 발생했어요? 물적 상태 하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여기까지 채워넣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채워놨다. 제방의 높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나머지 변수 없으니까 설치관리하자 인정 안 되는 걸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 5조 배상 책임 인정 안 되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공무원이 이번에는 길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행정법 문제가 길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4월 9급 하면 보통 한 줄이었잖아. 그치? 한 줄이었는데 지방직 9급 12월 달에 길어졌죠. 3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3줄까지. 최소 3줄은 유지가 될 겁니다. 3줄은. 거기서 학생들의 점수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의무 위반, 위법.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이제 시작합니다. 상당 인과. 이 문제 정확하네. 이 문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상당 인과관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익보호성 얘기하는 거죠. 사익보호성.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익보호성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가 학설이 대립이 있죠. 첫 번째, 직무 관련성 설. 만약에 그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부터 사익보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직무행위 요건을 깨버리는 겁니다. 직무행위 요건을. 그거 말고 위법성설. 이런 학설도 있죠. 위법성설은 만약에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법은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아니다. 이래 버리면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면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그 다음 법적 손해설. 이쪽이 학설은 다설이에요. 법적 손해설. 일루 출제하신 분도 계십니다. 법적 손해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법률상 보호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이익 침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손해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역시 아무런 반사적 이익의 침해까지 전부 다 배상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반사적 이익의 침해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는 그 이익의 침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 손해 요건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학설이고 이쪽이 다설이고 이게 가장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상당 인과관계설. 종전 판례는 다 섞어놨었는데 최근에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또 아니라고 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라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 판례 평석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소수를 가지고 자꾸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러려니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틀린 거 찾으시라고요.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은 우선 세모,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 우선 세모 쳐놓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부터 찾으세요. 없으면 이게 틀린 겁니다. 없으면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학설. 학설은 법적 손해설 이쪽이 다수설이 되는 것이고요. 상당 인과관계설은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기현성, 경험의 법칙상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기현성 즉 상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면 상당성이 깨지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인과관계 요건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학설이 되는 건데 이게 판례 입장. 그래서 지금 상당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공무원에게 의무 부과된 이겁니다. 의무가 부과되고 이 의무하고 사익보호하고 항상 연결되는 거잖아. 우리 원고적에서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이 의무 쪽에 사익보호가 따라 붙는지 안 따라 붙는지 그걸 보자 이겁니다. 했을 때 그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일반 공익,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내부 질서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전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항상 부수적으로. 이유는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고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익 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면 충분한 겁니다. 부수적으로 남아 사익 구성은 개인의 안전과 이익, 개인의 이익이라는 표현 나왔죠. 개인의 이익 위에 있는 공익하고 비교하면 얘는 전체 이익이죠. 전체 이익. 전체 이익을 말하는 게 공익이고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게 사익이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원고적 격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법률상 이익 그냥 이렇게 질문해도 마찬가지고 공권의 성립 이렇게 해서 서설로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내부 질서를 유지할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익 보호,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가를 먼저 보시고 그러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일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일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권리 성립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권리 성립 안 되고 이럴 때만 권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럴 때만 권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성립이 된다 소송 요건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서설로 나올 수도 있고 국가배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익보호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은 사익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인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면 법령에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네. 공무원. 국가배상법 요번에 2조 쪽입니다. 2조 쪽 들어가시게 되면은 2조 어디 갔니? 2조야. 여기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 주체고요. 여기 2조하고 5조에 있는 배상책임 주체는 누굽니까? 저거는 사무기속주체입니다. 사무기속주체. 당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권리 의무 기속주체, 사무기속주체가 되는 것이죠. 2조 5조 쪽은 사무기속주체입니다. 사무기속주체. 공무원의 행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행위해야 되고, 직무행위,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위법성 얘기하는 거죠. 법령 위반, 손해, 그다음에 인과관계. 여기서 이제 법령 위반, 요 얘기를 꺼내고 있는 중인 거고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인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건 뭐예요? 성문법 위반. 성문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기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이제 부작위의 위법성 얘기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의무라고 말하게 되면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위법한 부작위를 이런 걸 읽을 땐 바로 한번 머릿속으로 같이 떠올려 놓으시고 인권 존중, 권력남용, 신의 성실, 그 다음에 또 판례가 말하는 거 뭐 있어요? 얘네들 말고 얘네들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 다른 조리법 얘기하는 거죠. 얘들 말고도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하고 선량한 풍속, 그 다음 플러스 안전의무, 안전확보 자기의무, 안전의무, 판례는 방호조치 자기의무라고도 표현을 한 적이 있고요. 위험방지 자기의무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안전확보 자기의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고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그러니까 취송에서 말하는 위법성의 범위보다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성의 범위가 넓은데 그 가장 기본이 이쪽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5조 이거 상황은 기억나시죠? 이거 그대로 두시고 5조 또 나올 거니까 우선 둡시다. 그냥 우리가 과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2조 쪽에서 과실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얘는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를 말하는 것이다.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과실, 위법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문제 보시게 되면은 판례에서 좀 애매하게 말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및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가 인정되면 위법이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위법에다가 과실을 그냥 갖다 붙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위법성과 관련돼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위법성 이쪽 보시게 되면은 위법 판단 기준입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에요. 뭐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취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의 성문법원, 불문법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행정법의 성문법원, 불문법원, 법원 위반뿐만 아니라 쟤네들도 추가예요. 쟤네들도 추가. 그래서 그거를 취송이랑 똑같이 보는 것이 바로 협의설이 있고 그 다음 취송보다 넓은 것이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다라고 보는 게 광의설.
것이고 요 광의설이 요게 타당하고 요게 판례입니다. 요게 학설 판례 입장입니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다시 말해 국가배상 쪽의 위법성이 취소송 쪽의 위법성보다 확대된다. 넓어진다. 돈 주는 거니까 그죠? 좀 더 완화 적용해도 상관없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에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네,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나왔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입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이것뿐만 아니라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그냥 위헌이라고 쓰겠습니다. 위법이라고 쓸까?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법규 명령. 에 근거한 처분 다 똑같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든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든 얘들의 특징은요. 먼저 취소성 쪽 1차적 권리구제 쪽에서 보시게 되면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권리구제 국가배상 쪽에서 보게 되면 과실 없음입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판례가 그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협해지겠죠. 법적 근거를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내용의 하자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내용의 하자는 언제나 중대한 하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중대 명백에서 중대는 인정이 된 게 맞는 건데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해야 되잖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결코 명백할 수 없다. 명백할 수 없으니까 저러한 처분들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 사건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취소 사유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그렇죠?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쪽으로 2차적 권리구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과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법규명령 뭐 다 똑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예요. 규칙도 행정규칙. 규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재량준칙 같은 거 따랐다고 했을 때도 과실 인정 안 됩니다. 공무원은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소 사유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 법률 말고 법규명령 쪽도 똑같이 봐주시면 상관이 없다. 4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갑과 을은 동일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이거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거 무슨 사건을 변형을 한 거냐면 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을 변형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나? 변리사법 시행령 사건? 이거 2010년도 12년도 요때죠. 그래서 1차 시험이었습니다. 1차 시험, 객관식 시험 쪽에서 원래 상대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절대평가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실시 2달 전에 다시 상대평가로 되돌려버렸습니다.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것인데 그때 이것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 숫자가 한 700명 정도 됐었고요. 그 학생들이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전부 구제받았던 겁니다. 전부 구제를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왜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의 소송으로 전부 구제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가배상은 다 실패했습니다. 취소는 다 성공하고 국가배상은 전부 다 실패하고 갑과 을은 동일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모두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불합격 처분을 받았죠. 거부 처분입니다. 국가시험에 대한 합격 결정. 국가시험에 대한 합격 결정은 법적 성질이 뭐야? 이거는 확인이죠.
준법률행 이적 행정에서 확인이죠. 확인. 그리고 응시 자격이 있었으면 신청권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거부이면서 또한 신청권이 있으니까 거부 처분 맞는 거예요. 거부 처분입니다. 불합격 처분은 거부 처분이다. 그런데 갑은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취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누구야? 갑이에요. 갑입니다.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거부 처분의 위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 나온 거죠. 한편 을은 갑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똑같은 시험 문제 오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인데,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얘는 그냥 권리 위에 잠잤다. 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 판결에 확정됐죠? 확정. 형성력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죠. 거부 처분 당연히 없어지죠. 무슨 형성력?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린 겁니까?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린 거죠? 예,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소극적 형성력. 소극적 형성력. 형성력입니다. 의무행 심판에서 처분 재결이 나오게 되면 그런 처분 재결은 적극적 형성력. 취소 재결, 취소 판결 나오게 되면 소극적 형성력.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속력이 있어야 되죠. 거부 처분은 소극적 처분. 이건 소극적 구제수단, 소극적 형성력.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의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됐었을 것이고, 인용돼서 구제가 될 수가 있겠지. 을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 판결의 대세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세요. 불합격 처분, 을이야. 소송 제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송의 제3자예요. 대세요에 과연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대립된 이해관계인지 동일한 이해관계인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와요? 이해 안 된 사람? 이해된 사람? 에이, 힘들어. 아빠, 원고하고 소송상 제3자하고 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둘의 관계를. 응?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행정청이 을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무슨 관계? 경혼관계. 이 상황에서 갑이 여기다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해서 을에 대해서 나온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세효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원고인 갑하고 피고인 행정청 사이에만 허가 처분은 없는 게 되는 것이고, 소송의 제3자인 을에게는 여전히 허가 처분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럼 을은 그 관할구역 안에 여전히 사업권 갖고 있고, 갑은 소송에 이겼지만 사업권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러면 아예 협의의 수익이 없어서 각하시켜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 대립된 이해관계인 제3자.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라고요. 그게 29조 1항. 29조 1항의 대세효, 대립된 이해관계인 제3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동일한 이해관계인 제3자. 동일한 이해관계인 제3자죠. 원고하고 소송의 제3자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가 뭔가 공유의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유의 이익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일반 처분과 대세요. 이런 논의하잖아. 일반 처분과 대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통행 금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로통행 금지에 대해서 여기를 왜 도로를 막습니까? 라고 하면서 갑이 취소를 제기했어요. 거기서 얘가 입증 성공했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을도 이곳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걔들도 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갑만 자기 차 앞에다가 판결문 붙이고 가야지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 다 이 도로를 이제는 통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유의 이익이죠. 공유의 이익. 원고하고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대세효가 인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례 인정될 수 있대요,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지 지금.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몰라? 알 것 같아? 그러면 판례 없어요. 판례 없다고. 여기에는 학설이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학설까지 꺼내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요.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이렇게 있다면 긍정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긍정설은 공법관계는 통일적으로 규율돼야 된다. 어떤 사람한테는 도로통행 금지가 해제된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전히 금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긍정설이야. 부정설은 뭡니까?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아예 목 다 죽여버리자 이런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저 말이 맞는데 그죠? 감정 같아서는 안 그러면 소송 제기한 사람 뭐 됩니까? 시간 낭비 다 했는데 근데 결국 딴 사람들 그거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죠?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긍정설이 맞죠. 이성적으로는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되잖아.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직권 취소를 해버렸다면 도로통행 금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깨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쟁송 취소를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행정청이 그거를 스스로 취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취소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허가. 금지가 해제된 거니까 허가죠. 직권 취소를 하든 허가를 하든 뭔 방식을 썼든 간에 도로통행 금지가 해제되면 이제 누구나 다닐 수 있잖아. 그러면 직권 취소라는 거하고 쟁송 취소라고 하는 거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 꼭 달라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취소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제한적 긍정설은 뭐야? 제한적 긍정설은 우리 위헌 결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그리고 일반 사건 중에 불가증력 안 발생한 친구까지 살렸잖아. 거기까지 소급표 인정했죠. 기억나죠? 그럼 왜 불가증력 안 발생한 친구까지 살렸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도 지금 위헌 결정 나온 거 봤잖아. 얘도 지금이라도 취소 제기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면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소모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대세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한적 긍정설은 뭐라는 거냐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하자 이거야.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소송상 제3자에게도 대세율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적정선일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고 여기에는 학설이 첨예하고요. 첨예하고 저는 긍정설을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 지금 얘기한 건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과 대세효입니다. 일반 처분과 대세효라는 것은 처분이 몇 개라는 거야 지금? 한 개. 처분이 한 개라고. 처분이 한 개고 이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저건 뭐냐고요? 처분이 두 개잖아. 그렇죠? 갑에 대한 불합격 처분하고 의뢰에 대한 불합격 처분하고 그 위법 사유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처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처분이 동일하려면 뭐라고 봐야 돼요?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죠. 동일한 처분이라고 보려면 동일한 처분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일한 상대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일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동일한 사유여야 됩니다. 내용은 둘 다 거부 처분이니까 똑같아 보이고 사유도 똑같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을입니다. 처분 자체가 아예 달라.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세효라는 게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여기서 대세효 인정하면 이거야. 을아, 갑은 구제당한 거다. 너도 충분히 향유해라. 갑은 합격했다요. 너 자기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세효를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세요. 마음대로. 인정해도 을은 구제되지 않아요. 처분이 두 개니까.
하나의 처분이 아닙니다. 대세효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대세효 미친다고 쳐봐라. 그렇다고 을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효력이 상실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틀린 말입니다. 갑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취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소소법원은 인용 판결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에서 얘기했던 국가배상 모두 실패입니다. 모두 실패. 그때 이제 그 수백 명을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거기서 국가배상 다 실패했었고 뭐를 실패시킨 거였어요? 과실이 인정이 안 된 거지. 과실이 인정이 되지 못한 겁니다.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건을 알면 풀고 사건을 모르면 못 풀고 그러면 안 되지. 그쵸? 그러면 문제가 별로잖아. 이건 그냥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전소에 취소이 있었다. 응? 전소에 취소이 있었습니다. 취소에서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배상이 와왔고요. 과실과 위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판례는 전소에서 취소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해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뭐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국가배상 쪽에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저쪽에 위법이 있다고 이쪽에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판례가 없어요. 위법과 위법을 진짜로 비교해야 될 것은 위법과 위법의 관계인데 취소의 위법, 국가배상의 위법 둘을 비교하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이쪽엔 판례무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인용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을에 대한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더라도 행정청은 을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직권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물론이죠. 지금 여기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직권 취소를 한다. 우리 행정행위입니다. 저것도 행정행위죠. 거부처분, 행정행위의 존속력. 행정의 존속력에는 형식적 존속력이 있고 실질적 존속력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형식적 존속력이 뭐예요? 불가증력이죠. 불가증력. 실질적 존속력이 뭡니까? 불가변력이죠. 얘들은 뭘 막는 겁니까? 얘는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쟁송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불복기간을 도과했다는 얘기인 것이고 청구기간, 제소기간 도과했다. 그러면 취소심판,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취소 제기할 취소 판결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쟁송 취소가 막히는 거야. 쟁송 취소가.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뭘 막는 거야? 직권 취소를 막는 겁니다. 직권 취소를 막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했어? 불가증력이 발생했는데 직권 취소를 할 수 있겠는가? 하든지 말든지. 그죠? 취소성 도중에 처분을 취소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원칙적으로 각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사정 판결이 나왔을 때요. 소송 도중에 처분이 취소됐을 때요. 소송 도중에 처분이 변경됐을 때요. 그것이 기각이 되었든 각하가 되었든 사정 판결은 기각이죠. 취소가 되면 각하가 되겠죠. 변경이 되는 순간 각하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각하가 됐든 기각이 됐든 원래는 각하나 기각이면은 패소한 원고 쪽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피고 쪽에서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 라고 돼 있는 게 32조란 말이야. 행정소송 32조. 취소될 수 있다고 지금 전제 깔았잖아. 그죠? 네.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불가증력과는 트랙이 달라요. 두 트랙입니다. 을에 대한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을은 지금 을은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죠.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갑이 기판력 때문에 무조건 국가배상에서 이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이 국가배상이 또 무조건 안 된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쟁력 발생하고 국가배상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불가쟁력 발생하고 직권 취소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불가쟁력 발생하고 국가배상하고 아무 관계 없죠.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죠. 지금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행정행위입니다.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효력심사라면 할 수 없고 위법심사라면 할 수 있죠. 이유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의미니까. 적법성 추정의 의미 아니잖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증이 발생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면 알아서 해준다고요. 거기에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풀어봤으면 이제 생각해봐. 저 친구들 어떻게 한꺼번에 몇백 명이 다 구제됐어? 상황이 저러한데 어떻게 구제됐을까? 판결 주문에 써버렸어요. 그냥 판결 주문에다가 판결 주문에 이러한 사유 저것처럼 하게 되면 이 시험 문제 오류로 또는 상대평가의 전환으로 인하여 불합격된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판결문을 그렇게 써버리면 이건 뭐 대세유 문제가 아닙니다. 대세유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에 따라서 그냥 다 구제받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났던 사건인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운영의 묘죠. 됐습니다. 그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를 보세요. 이것도 교수님이 저러시면 안 되시는데, 저러실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세요. 이게 원래 직무행위하고 집행하면서 하고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다른 얘기고 판례도 따로 판시합니다. 따로 판시하는데 이걸 또 모르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갖고 이거 제대로 출제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딱딱 각 나눠서 들어가세요. 근데 저거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를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게 그냥 통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통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통이라면 직무, 집행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주는 게 예의예요. 직무, 집행이라고 하면 직무 쪽인가 집행 쪽인가 어느 쪽을 말하든 내가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얘기는 집행하면서잖아요. 집행하면서 얘기인데 직무행위라고 말을 하시는 거거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쪽이 갑이니까 참아야지 뭐 어떡해. 성질 같아갖고는 가서 그냥 확 그냥 멱살 잡고 그냥 확 뒤 엎어버리고 싶은데 어떡해. 그치? 네. 참을 수 없죠. 참아야죠. 네. 그럴 수 없죠. 얘에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직무행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거가 여기 논이잖아요. 협의설은 공권력 행사, 광의설은 공법행위, 최광의설은 모든 행정작용, 다시 말해 사경제작용, 사법작용 포함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이 광의설 요게 통설 판례 입장이고 요게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요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문제는 항상 뭐로 나와? 권력 비권력. 권력 비권력 행위 불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적 사실. 법적 행위 사실 행위 불문하게 되고 자기 부자기. 자기 행위 부자기 행위 불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가 공법 행위 전반에서 끌려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집행하면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얘는 실질설 외형설 이거잖아요. 실질설 외형설.
실질설은 그게 실제 직무행위여야만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외형설은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 직무 수행 중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제 직무행위인지 필요 없고, 실제 직무행위인지 가리지 않을 것이고, 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의사가, 주관적 직무 수행에 대한 주관적 의사가 있는지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외형설이죠. 뭐 실제 자신의 직무 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불문하고 다 불문한다. 지금 얘기한 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요. 외형설이잖아요. 외형설. 집행하면서 부분에 대한 외형설 얘기를 하면서 말을 직무행위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상대방이 알았다.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사정을 이미 알았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관적 사정은 필요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누구의 관점이 아니다.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직무집행 중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 그게 외형설이라면. 그게 2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닥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따닥 걸리지 않으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법이 정한 거에 따라서 움직였대. 법령이 정한 요건, 내용상 요건, 법령이 정한 절차, 절차상 요건 뭐 다 갖췄다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뒤쪽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인된다. 그 얘기는요.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잖아. 위법성.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 과연 인정이 될까? 법령 위반이 인정이 될까?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방금 여기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 얘기했죠? 위법성 판단의 기준? 그거 말고 위법성 판단의 대상 생각해 보셔야죠. 방금 여기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되면 위법이다. 취소과 똑같이 보자. 협의설. 아니다. 인권 존중, 신의 성실, 권력 남용, 공소양속, 안전의무 위반 등도 객관적 정당성 결여 다 인정한다. 이게 기준이었다면 이거 말고요.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이런 법에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할 것인가? 위법성 판단의 대상. 위법 판단의 대상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 부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취송이랑 완전히 똑같이 보자.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 국가배상도 행위소송, 행위의 위법 문제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취송보단 좀 넓다. 공무원 개인의 행위의 위법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세 번째, 결과 위법성설. 그 손해 발생이 참을 수 없는 정도면 그러면 위법하다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자. 네 번째, 상대적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은 그 뭐 행위의 태형과 뭐 권리 침해 정도 뭐 이런 것들 고려하자는 건데 이거 2번하고 3번하고 우리 싹 묶여오면 상대적 위법성설 상당히 넓다 합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령 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권리 침해 얘기를 했잖아. 결과 위법성설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위법성설. 얘를 결과 위법성설에 따라서 권리 침해 여부를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버릴 것인가? 결과 위법 문제는 아니다. 우리 아까 봤던 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는 결과 위법의 문제가 맞고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행위 위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르다. 행위 위법 2기에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과 위법 2기에 5조 쪽에는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 위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 질문한 거죠.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해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예, 반드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별거 아니죠, 그냥. 예, 지금 말장난의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말장난이 아직 우리 쪽에 없어요. 공무원 쪽에. 이런 말장난 들어오면은, 그럼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네. 이거는 손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손해. 손해 부분에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야? 손실보상과 비교하면 그것이 재산적 손해이건 아니면 비재산적 손해이건 상관없다. 이거죠? 국가배상은 2조든 5조든 간에 손해배상은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 다 포함하는 거죠.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만 포함을 하는 거죠. 그 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자료 준다. 정신적 손해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 인정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설치관리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 저유무자 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책임 규정과 차이가 있다. 양쪽 다 차이죠.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는다.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에 한정하지 않는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바로 떠올라요? 자연곡물. 하천과 같은 자연곡물. 우리 아까 전에 제방 이런 얘기했는데 하천 제방, 그건 하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천법에 따르게 되면 하천에는 그 물길과 함께 하천 구역 및 하천 시설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천이라고 하며 그 하천이 바로 자연곡물입니다. 따라서 그 제방도 인공곡물 아닙니다. 그것도 자연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국가배상 쪽에서는 자연물도 포함한다. 오직 공작물만 포함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차이가 있죠. 우리 쪽에는 면책조항이 없죠. 면책조항이 없다.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면책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하나만 더. 이렇게 점프를 뛰어. 아까 만지다가 편집이 밀렸나 보군요. 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주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5조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호기의 고장이 교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기능적 하자로, 이 기능적 하자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말인데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거 얘기하는 게 저 기능적 하자는 오히려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네. 표현 가지고 얽매이지 마시고 기능적 하자. 그러니까 신호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야. 신호기가 고장났다 이거야. 고장났다. 물적 상태 하자 바로 인정. 입증되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5조에 해당을 한다. 그렇죠? 물적 상태 하자 있으면 뒤쪽에 뭐 참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바로 인정. 통상과 최대 안전성 결여. 인정.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인한도론이 감해되고 있다. 수인한도론 여기네요. 문제 좋네. 수인한도론이 가미되고 있다. 기능적 하자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외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뭐 상계하면 상계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책임은 당연히 공동원인이 돼도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저걸 만약에 배상 책임을 부정해버리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뭐 국가만 혼자 바보짓 하는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가배상법 5조 소정의 판례 입장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과실 책임이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의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관리 담당 공무원입니까? 관리 주체예요? 관리 담당 공무원이에요? 누구의 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무 위반? 이거는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 관리 주체의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지 관리 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실이라고 그러잖아. 과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과실에는 어떤 과실이 있고 어떤 과실이 있냐면 주의무 위반이 있고 관리의무, 안전의무 위반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의의무 위반. 저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의무, 안전의무 위반.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위에는 누구의 과실이냐면 위에는 요거는 공무원 과실이에요. 공무원 과실. 이건 공무원 과실이고 밑에 이거는 이제 국가 등 과실입니다. 국가 등 과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과실을 우리가 주관적 과실이라고 그래요. 얘를 주관적 과실이라고 하게 되고 얘를 우리가 객관적 과실이라고 그래. 객관적 과실. 근데 과실은 뭐냐면 이게 과실이에요. 이건 과실이 아닙니다. 과실이 아닙니다. 사법연수원 교재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자꾸 내요. 그걸 가지고 객관적 과실은 과실이 아니다. 객관적 과실은 과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 관리자, 영조물의 관리자의 안전의무, 관리의무 위반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인데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과실인데 과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과실이라는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실은 주관적 과실이라고요. 주관적 과실. 저건 과실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치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과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실이겠지? 이거는 주관적 과실이에요. 그러면 5조에 있는 게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건 객관적 과실이니까 주관적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민 그건 내 이름이고 법 내가 법이네. 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 규정도 되어 있다. 거꾸로죠. 거꾸로. 국가배상 꼴제 5조에는 이건 뭐 앞도 틀리고 뒤도 틀리고 했네요. 5조가 과실 책임이다라고 한 것도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면책사유 규정이 있다라고 한 것도 틀린 얘기고 누가 제 노트북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다 깨지고 막 이렇게 이거 보이십니까? 읽어드릴까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누가 졌어? 네가 그랬지. 성실하게 와서 성실하게 와서 네가 컴퓨터 만졌지. 똑바로 안 받거나 뭘 또 딴짓거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5분간 휴식하시고 35분에 시작할게요.